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 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교육의 주제는 장기 요양기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2021년 연 1회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죠. 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이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1시간 이상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다음 해에 시군구에서 보고해 달라고 할 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비정형 업무 보고를 해서 이제 시군구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죠. 그런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 해에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육을 다 진행을 하셔서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종사자분들께 경각심도 일깨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그런 교육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모두 다 충실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언제, 얼만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그 질문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이었는데요. 이야기였는데,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이유는 이게 1년에 한 번, 1시간만 가지고서는 큰 효과를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설령 연 1회 1시간으로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방문 요양은 따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고,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 보호 시설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요양 종사자분들께서도 사용하셔도 좋죠. 보셔도 되는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튼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우리가 어떤 그 노인학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정도로는 이건 뭐 부족하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시간씩 해서 2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먼저 교육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1년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 제가 조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된다? 이슈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죠, 사고. 사고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굉장히 가슴 아픈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차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일이길래 전 못 봤었어요. 그랬는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보면서 이건 참 너무 한 상황에 그런 사건이구나. 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좀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많이 눈물이 났고 너무 가슴 아팠고. 자,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이 아동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이 상황이 즉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고하는 그 상황, 현황이, 실정이 지금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서도 노인학대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 문제가 발생된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인학대 상황을 알았을 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면서 좀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할 때 그때의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을 해서 신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노인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교육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은 지금부터 1시간 교육을 할 건데요. 그 1시간 안에 굉장히 좀 이제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도 다루면서, 그리고 문제점도 그렇게 다루면서 그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부터 보는 이 교육 자료는 저희가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이제 이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자료를 출력하셔서 기관의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먼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성만 국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빨간 줄을 치면서 볼까요? 네, 현재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업체인 케어스토리의 대표예요. 근데 왜 국장이라고 하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세요. 저를 국장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라는 그 직함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로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국장이라는 그 호칭을 잘 아셔서 그냥 국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케어스토리 대표이고,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또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로서 건강한 집 시설장으로 경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련 협회에서 근무도 했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문가 운영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커뮤니티, 아마 예전에 2010년도에 많이 그 카페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운영하셨던 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출발을 할 때, 그때 이제 카페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안내와 또 지원을 그렇게 해드린 경력이 있고요. 현재 자격으로는 중등교사 2급 교육학 자격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그리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 땄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원에서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런 지식,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노인인권 강사 자격 과정을 수료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다음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영상부터 좀 하나 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파면 청원의 사과, 자체 감찰은 봐주기. 네, KBS의 뉴스의 내용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장님께서 사과하시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가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경찰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담당 경찰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해주다 멍이 들었다, 수면 교육 중이었다라는 등의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직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감찰이 진행됐지만 3차 신고 담당 경찰 5명만 징계위로 넘겨졌습니다. 1, 2차 신고 담당자들은 징계위 회부 없이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경찰을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도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700통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읽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는데, 자, 이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아동학대죠. 그런데 왜 노인학대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인이가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사고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 지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있어서 이 신고 의무자 분명히 신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관에서 어르신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나와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정인이 사건처럼 만약에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신고한 그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본 겁니다. 자, 정인이의 죽음, 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상황이었죠. 벌써 경찰에 3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리, 그리고 뭐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정인이가 사망한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지금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경찰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 경찰서에 가서 피켓 시위를 진짜 제가 하려다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에 있어서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부분이죠. 정인이의 그 사망 그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했지만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인이 양부모의 학대 정황 은폐죠. 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했지만 그 부분을 계속 은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의 은폐성이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후에 신고자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확인 과정이 부재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인이 사건에서 신고를 계속 했거든요. 신고를 계속 했지만 그 신고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망 소식을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고는 했지만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 아동학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이 정인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좀 짚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 국민적으로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정인이의 이동 과정,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이 아동학대가 그냥 방치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쪽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요. 자, 노인학대 신고와 정인이 사건과의 유사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하는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의 그 학대 상황에 대해서 신고는 했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학대 가해자의 노인학대 정황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학대는 은폐하게끔 학대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학대에 있어서의 특징은 은폐성이 있다는 거죠. 학대의 은폐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학대를 인지는 했지만 이 은폐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오픈시키기가, 신고로서 오픈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후에 신고자에게 확인 과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문제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계속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계속 제공하고 있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우리 전 국민적인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를 뒀지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있어서 은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는 대처 미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상황을 인지를 해서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인지를 하신 상황에서 어르신에 대한 학대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노인학대를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처럼 지금 동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한 대처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대비책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경찰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만약에 부실한 것 같다면 다른 기관에도 동시에 신고하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권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대응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는 시군구에다가도 함께 신고하십사.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기관에다만 신고하지 마시고 이 기관 저 기관에다 같이 신고를 해두시면은 그러면 이 공무원 한 사람이 경찰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공무원도 그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네,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분들께 참 그 감사의 말씀, 네, 존경의 말씀, 네, 그걸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신고나 어떤 접수나 그런 상황을 아셨을 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 정황을 알았고 신고를 했지만 혹시 이게 부실하게 대응이 될 것 같았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도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도움을 함께 드린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데 만약에 은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관에서나 또는 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금 학대로 보여져요. 그런데 학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자꾸 덮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를 하셔서 학대라는 정황이 인지가 되셨을 때에는 그럴 때는 즉각적인 신고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학대를 막아야 할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노인 학대를 신고를 할 때에 신고 방법 그리고 노인 학대의 그런 정황들 또 노인 학대의 사례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죠, 기관에서.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때의 문제 상황 또 신고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방금 말씀드린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례까지 같이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 교육 때마다 간간히 말씀드렸던 사이트가 있죠.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은 그러면은 요 사이트가 딱 나오죠. 거기에 모든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노인복지법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노인복지법 제39조 6 제2항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직무상, 즉 우리의 직무가 어르신과 관계된 그런 직무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즉 이 부분은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학대를 알면 즉시 여기서 기관을 얘기하고 있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면서도 그 종사자이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노인학대 신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니까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인데, 신고는요, 먼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1577-138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1577-1389번 5번 얘기할 거예요. 1577-1389번 외우세요. 1577-1389번 1577-1389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1577-1389. 네, 이게 오늘 1시간 내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하나만 외우고 계셔도 오늘 교육의 모든 거를 다 수료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저와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1577-1389.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라는 거죠. 자, 또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관할 시군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하셔서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분들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말씀드려도 이분들이 함께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 전화번호 3개 1577-1389, 110번, 129번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정황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그때 신고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적극성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네, 신고는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그 신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돼요. 신고를 받는 사람이 경찰,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전화상으로 하든 해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면 듣는 사람도 소극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고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신고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성을 가지고 그 신고를 접수받는 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확한 학대 정황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대 정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고를 접수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고를 하실 때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대 정황에 대해 가급적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죠. 학대 받는 분은 누구신지, 또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학대로 보여지는지, 현재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의 상태는 어떠신지 등등 여러분들께서 그 다양한 정보를 신고를 하실 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걱정 뚝이 필요하죠.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고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고했는데 이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낸다?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뭐 사고가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담당 공무원분들이든 신고자의 그 신분이 드러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모두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죠. 거의 만들어졌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일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분에 대한 안전, 보호,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고하셨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을 보시면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신고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희 김상중 선생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 있죠. 어떤 거예요?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도 신고하셨으면은 끝까지 그 신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꼭 관심을 가지시고 가급적 그 신고 결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끔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신고를 접수하는 분께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노인학대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노인학대에 대한 특성과 유형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학대는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꼭 외워두셔야만 하는, 외울 것까지는 아니어도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 이 노인학대의 특성 4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복합성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다라는 건데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학대는. 자, 그리고 반복성이 있는 거죠. 일회적인 폭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성이 있죠. 외부 개입이 어렵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가 외부 개입이 될 수 있게끔 그거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 외부 개입에 대한 통로? 네, 그 부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노인학대입니다. 또 그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거죠. 자, 특히 방금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거, 은폐성 있죠? 네. 가족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외부에 드러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관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면,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간보호시설도 요즘 많이 폐쇄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폐쇄적인 운영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이 노인학대가 드러나지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진 거죠. 노인학대 자체도 드러나기 어려운 은폐성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은폐성이 훨씬 더 배가 되었다.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인 노인은 가해자인 성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 개입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학대, 이런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신체적 학대죠. 때리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손상, 고통, 장애,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밀치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또 몸을 발로 밟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행위들이 일체적인 다 신체적 학대에 속하는 거죠. 즉 신체의 어떤 물리적인 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폭행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학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신체적 학대의 유형 중에서 어르신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또 어르신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둬두는 행위, 노인을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또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든지 집 밖으로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은 기관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신체적 제한 학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거죠.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또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상황이 있죠. 어르신을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어르신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 제재 이런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죠.
자, 그런데 신체 제재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거죠.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 때에는 그때에는 즉시 보호자의 분께 알려서 보호자분의 동의, 상황을 이제 보호자분께 전달을 하고 보호자분을 빨리 시설로 오시게 하거나 또는 즉시 어르신에 대한 그 의료기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기관에서 어르신을 제재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통제라는 부분은 좀 용어가 좀 약하니까 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아예 강압적으로 제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학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관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즉시 보호자분께 알려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보호자분께서 오실 때까지. 자, 그랬다가 보호자분과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종사자분께서 신체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학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분뿐만 아니라 또 운영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서 어르신의 그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관리를 꼭 해주셔야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해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또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어르신을 협박하는 거나 또는 위협하는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어르신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도 들어있죠.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키거나 또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또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이런 부분, 약물로부터 즉 생명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도 해당이 되죠. 또 약물을 사용해서 어르신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어르신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제로 시키는 건데요. 어르신께서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또 어르신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일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인데요.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또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어르신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또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등 이런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어르신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고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든지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또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시설로 보내겠다. 또 어르신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창피를 주고 또 비웃거나 조소를 하고 또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르신을 아예 소외시키는 거죠. 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키고 또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에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또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인데요. 성적 수치심 및 그런 것 행위들을 유발하는 것, 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이죠. 그래서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이 바로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어르신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성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서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또는 성적 언행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또 어르신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 이게 이제 기관에서 많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높은 거죠. 또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것. 또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든지 또는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유행위를 보게 한다든지 또 어르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하는 것도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 학대인데요.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다. 또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어르신을 통제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경제적 학대라는 겁니다. 즉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의 귀중한 물건을 뺏고 재물을 뺏고 재산을 뺏고 토지를 뺏고 또 어르신의 어떤 공적 부조, 뭐 생계비라든지 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갈취하고 그리고 어르신의 귀중한 물건을 갈취해서 뺏어서 돌려주지 않고 이런 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의 그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또한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또 경제적 학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을 어르신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거, 또 수표, 뭐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하는 거, 어르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편취한다든지 또는 어르신 허락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르신 허락 없이 뭐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든지 또는 어떤 계약서, 위임장 이런 것들을 어르신 서명을 허위로 날조해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거, 그리고 대리권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통제하는 건데요. 어르신께서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막 제한하거나 강요한다든지 또는 어르신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어르신의 재산을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막 사용하게 강요한다든지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그런 결정을 막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부분, 또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막 협박하는 그런 행위, 또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서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죠. 방치해 두었다.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데요. 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드신 어르신을 방치하고,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우신 어르신을 방치하고, 어르신 스스로 청결 유지 또는 환경 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 또 심각한 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든지, 어르신께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든지, 또는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아예 방치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다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인데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라든지 그런 생활과 관련된 지원, 세금, 각종 요금 납부 또는 사회적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은 다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방치해 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어르신께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즉 적절한 의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 또 어르신께 필요한 보장구가 있죠.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아예 제공을 안 하는 것.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신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기방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부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방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르신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거죠. 또 건강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또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것.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 거죠. 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어르신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방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임인데 이제 자기 방임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의존적인 어르신을 유기하는 겁니다.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것, 인지기능을 상실한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가출시킨다든지 또는 배회하게 그냥 방치해두는 이런 행위들,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인 학대 행위들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노인 학대의 처벌 규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노인 학대에 대한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이런 신체적 학대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또 어르신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그리고
어르신께 구걸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우리가 노인학대 행위들을 다 보셨는데요. 자, 이러한 노인학대는 예측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포스터에다가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를 담아놓고 기재를 하고 거기다 담아놓고 그 포스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 중에 우리가 노인학대의 그 예측 징후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릴 때,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동을 목격하신다면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인 거죠. 어르신의 물건과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의 어르신이 계신 상황, 또 어르신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어르신께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또 어르신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서 이와 관련된 상황이 보이더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노인학대가 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바로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들은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가 더 지속되지 않게끔, 노인학대가 빨리 끊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포스터에다가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을 담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누구도 어르신을 학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 전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거와 관련이 된 겁니다. 누구도 어르신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몸 상태가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밖에는 없지만 가능한 한 더 오래 9988 건강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께서 자기 소유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지속,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또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부분이 어르신에 대한 학대,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7대 수칙에 해당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7대 예방 수칙 중에서도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학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대의 상황에서도 도움을 계속 요청하는 그런 노력, 그런 의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자존감, 그런 거를 자애감을 키울 수 있게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서에 어르신 마음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홈 가드닝을 통한 마음을 키운다든지
또 우울감을 예방하는 그런 ASMR을 들으면서 마음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담스럽게 1대1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영화나 그런 거 흔히 많이 보셨죠?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집단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께서 어르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저희 이번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핵심이다. 핵심은 뭐다? 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죠. 1577-1389번. 24시간 계속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77-1389번으로 노인학대의 징후를 보셨을 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와 같은 이런 학대 행위를 보셨다면은 반드시 1577-1389. 몇 번이요? 1577-138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이 포스터는 그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거기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업무 시스템에다가 수록을 해 놓기 때문에 요거를 출력을 해서 기관 내부에다 꼭 게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회의 시간 등을 통해서 직원분들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보호자분들께는 SNS 등을 통해서 카카오톡, 또 네이버 밴드로 제공을 해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호자분들께 간단하게 메시지도 좀 적어 주세요. 노인학대는 예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 한 가지, 요 밑에 좀 작게 나왔지만 교육에서 제가 짚어드린 부분인데, 신고자의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걱정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상황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더불어서 노인 학대가 예방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아니죠. 노인학대 예방교육이기도 하면서, 지금 주제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금 1시간 동안 같이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라고 딱 해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는 1577-1389번이다. 1577-1389번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상담 전화번호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전화번호죠. 또는 110번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교육 말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 이거는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지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우리가 노인학대 상황을 인지했을 때에는, 발견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어르신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우리가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의 학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노인학대는 예방되어져야 한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 또 적극적인 동참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